TSMC에 의존하는 그 지금 미국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엘리트들이 불편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삼성이 모바일 AP에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겠다. 모든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 쪽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지금은 어쨌든 주도하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후공정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맘먹고 밀어주면 이거 이 반도체에서 금방 이 또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건 지금 인텔에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좀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그 칩스법에 그 있는 그 390억 달러의 그 가용 자원 중에서 요거를 30억에서 한 40억 달러 정도를 인텔에다가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요. 요게 그냥 일반 그 소비자용 시장이 아니라 군사용 반도체로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한 5조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텔 애리조나 팹의 이제 일부 시설을 아예 군사용으로 이제 전용해서 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보안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여기 상무부하고 국방부, 국가정보국 DNI라는 곳에서 여기 이제 인텔하고 협상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대만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취약점을 지닌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삼성 파운드리가 인텔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뭔가 이제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같이 그 위험한 국가로 대만처럼 이렇게 돼서 뭐 배제를 당하느냐 이건 이제 약간 외교적인 영향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TSMC에 의존하는 그 지금 미국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엘리트들이 불편하고 있다라는 불편해 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그 대만 총통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의 실리콘 실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그때 중국이 본토에서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이유가 그 이슈가 나오니까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그 물론 이제 자국 국민들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한 이야기였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반도체 실드가 TSMC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미국 엘리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불편해했고 사실 그 팩트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본토 내에다가 TSMC 팹을 그 깔게 만들고 삼성 파운드리도 그러니까 진출하게 만드는 미국 반도체 굴기를 속도를 높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어떤 대만 본토의 어떤 핵심 기술이 그 최고 기술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측면들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SMIC가 7나노 성공을 했잖아요. 네. 7나노 뭐 어쨌든 이게 성공인지 반쪽짜리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대만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네, 량멍숭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사실 TSMC에서 핀팻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삼성에서도 핀팻 기술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SMIC 가서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대만의 인력들과 기술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의 걱정과 우려와 견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소재 분야, 장비 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 1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그 통계를 보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 그 반도체 그 기업들 그 시장의 그 점유율이 대만이 우리보다 몇 배 더 크다는 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그 별도 집계를 해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주 가공이기 때문에 약간 통계의 착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TSMC한테 미국 반도체 기술이 종속돼 있다라는 것, 특히 생산 기술이 종속돼 있다라는 거는 미국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든 상황이거든요. 독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네.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어쨌든 삼성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도 그 다변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뭔가 반도체 기술 키워줄 만한 요인이 생기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되는데 네. 거기에서 그 자꾸 삐끗삐끗해가지고 어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네. 그 뭐죠? 그 지멘스가 네네. 좀 네. 신규 수주를 좀 해주지 않겠냐, 네네. 고객으로 와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멘스 쪽은 그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확인이 됐고 최근에 이제 구글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짐 켈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코멘트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리스크5라는 기술이 사실 삼성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면 대부분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주면 제일 잘 만들어주는 회사는 TSMC잖아요. 네. 근데 사실 TSMC는 리스크5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삼성이 리스크5 쪽으로 이제 짐 켈러하고 여러 가지 고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과 노하우와 IP들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암코어의 어떤 그 암코어도 사실 독점 기술이잖아요. 그 로우파워 쪽에서 거의 90%그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리스크5가 어느 정도의 그 다변화만 해준다 그러면 리스크5를 잘하는 파운드리는 삼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짐 켈러가 반도체 설계 쪽에서도 전설이지만 짐 켈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진보에서도 빼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 AMD에서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칩렛이라는 그 기술, 칩렛이라는 기술을 사실상 리사수 박사와 같이 주도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짐 켈러가 설계하는 텐스토렌트에서 나오는 이제 퀘이사라는 칩도 기본 칩렛 기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칩렛 그 공정을 삼성은 텐스토렌트하고 같이 이번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경험, 레퍼런스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퀘이사가 얼마나 성능을 낼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이 모바일 AP에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적용하겠다. 아, 그래요? 네, 3D 칩렛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AP 위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쌓아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TSV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벌써 굉장히 지금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그렇게 패키징 했을 쪽으로. 때는 네,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맞습니다. AI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빨라져요. 하긴 뭐 네. 모바일도 이제 앞으로 AI 적용된 우리 컨텐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모든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 쪽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제가 지지난 뭐 영상 쪽인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테크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생성형 AI 서버 투자 쪽에만 집중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상당 부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산을 기존에는 서버 클라우드에서만 다 담당을 했다 그러면 일부 연산을 이제 우리 디바이스에서 담당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라이트한 그 지금처럼 초거대 AI가 아니라 아주 라이트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 디바이스 AI의 사활을 건 업체가 공교롭게도 지금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있는 애플하고 삼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들 업체들은 사실 지금 서버나 이런 쪽에서 늦었잖아요.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뭔가 버퍼를 마련해 놓고 이제 서버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모든 화두가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섹터에서 AI하고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밸류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려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내년도죠. 내년도 투자를 10조를 하겠다. 뭐 이걸 발표했다면서요? 네네. SK 하이닉스가 이런 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사실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렇게 현금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올해 이제 설비 투자가
한 6조에서 7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에 지금 10조의 캐펙스를 편성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 집중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HBM이에요. HBM, 그러니까 HBM3E 쪽으로 투자를 상당 부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년까지 SK 하이닉스의 그 생산 캐파가 다 찼습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HBM은 주문형이잖아요. 주문형이니까 미리 주문 받아놓고 생산하면 돼요. 근데 그 주문이 내년까지는 팹이 다 찼고요. 그리고 내후년 물량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캐파를 더 투자를 해야지 이게 SK 하이닉스의 어떤 HBM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도 여기 뭐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녹록지 않거든요. 삼성도 지금 내년에 2.5배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 연말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도 한 월 40K, 한 4만 장 정도의 HBM 캐파를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도 한 40K 정도의 캐파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내년에 2.5배를 한다 그러면 내년 말이 되면 거의 월 10만 장의 캐파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시장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HBM 그러면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게 기존 HBM3는 8단이에요. 그런데 HBM3는 12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면적 베이스로 쫄죠. 그러니까 더 많이 캐파를 키워도 칩이 나오는 수량은 더 이 캐파가 줄어요. 그죠? 그리고 HBM4가 되면 16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은 만약에 뭐 월 40K로 만약에 2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걸 HBM4로 가면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만 개로 반으로 줄어요. 왜냐하면 단수가 2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HBM 쪽은 쇼티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게 뭐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내년도 물량은 다 오더가 끝났다, 네네. 솔드아웃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네. 그러니까 하긴 돈이 되니까 거기에다 더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뭐 그 HBM도 지금 사실 최우선 투자처는 HBM인데 지금 그리고 DDR5하고 LPDDR5 쪽에도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D램 라인을 또 약간 예를 들면 지금 막 16나노 가지고 16나노 기반 D램 가지고 이제 HBM을 만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14나노, 12나노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그 어떤 설비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는 아니지만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기존에 뭐 16나노가 14, 12나노로 전환됐는데 좀 필요한 게 ALD라는 장비예요. ALD. 네, 원자층 증착 장비인데 최근에 보면 유진테크가 그래서 좀 그래도 잘 버티는 게 장비 업체들 중에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게 ALD에 대한 수요는 내년에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ALD 장비를 가지고 쓰는 머티리얼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하이케이 물질을 하는 게 DNF.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인데 최근에 이제 DNF가 이제 솔브레인으로 인수가 됐죠. 그래서 솔브레인은 뭐 이래저래 좀 좋아지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솔브레인을 좀 더 계속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그 삼성전자의 그 GAA 방식 네네. 이것을 통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엔비디아의 물량을 좀 가져오겠다. 그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경쟁하는 삼성전자만의 어떤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만약에 위협적인 어떤 무기라면은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HBM은 별개로 보고 그 삼성 파운드리하고 HBM 쪽은 좀 별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 HBM 쪽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TSMC의 코버스라는 기술을 대체한 게 상당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D 구조로 그 GPU하고 HBM을 놓고 실리콘 인터포저로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구조잖아요. 2.5D 구조. 여기 캐파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TSMC가 올 초 그게 17K밖에 안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그 50K까지 늘리는 게 그러면 거의 5배 가까이 캐파를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뭐 80K까지 늘리는데요. 이게 5배까지 가까이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공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지멘스나 뭐 구글 같은 업체들도 중요하겠지만 AMD나 적어도 엔비디아 정도의 물량을 만약에 삼성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뭔가 진행이 된다 프로젝트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는 만약에 그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 HBM3 하여튼 이게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AI 크게 봐서 AI.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 반도체 하면은 화두로 떠올랐던 게 EUV 그리고 EUV와 관련된 장비 소재주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SNS텍 네네. 그다음에 뭐죠? FST. 예? FST. FST 네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네네. 요거 세 개가 네네. EUV 관련주로 해서 네네.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디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그 맞물린 이슈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6나노에서 14, 12나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 이게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팹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러면 지금 디램을 만약에 한 18나노에서 16나노 가지고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내년이 되면 14나노나 12나노로 더 고도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설비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 설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ALD 같은 장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재 세트들도 일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하고 EUV 쪽이에요. 그 EUV가 삼성 기준으로 보면 16나노에서는 EUV 마스킹이 한 장 쓰이거든요. 네. 그런데 14나노가 되면 5장이 쓰입니다. 음, 그러면 5장이 쓰이면 EUV의 프로세싱이 5배가 늘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이 5배 이상 늘는 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원가는 증가하는데 대신에 판매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EUV 마스킹 수가 5배가 늘면 동진 세미캠의 EUV용 PR 수요가 그만큼 기회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는 업체가 그 EUV용 PR은 원재료가 있습니다. 네. PGMEA라는 건데요. 그 170억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데다가 원재료를, 용재를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24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170억을 투자해서 작년 대비해서 캐파를 지금 2.5배 수준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방 시장에 EUV용 PR은 동진 세미캠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3분기가 동진 세미캠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감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이 3,100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이 거의 33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저렇게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어떻게 저렇게 선방할 수 있었지? 거기에 이제 EUV용 PR의 매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원재료 뭐 유가 하락이나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제품 믹스가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동진 세미캠은 그렇고 SNS텍은 어때요? 어, 요새 좀 조용해가지고. 네네. 근데 주가 최근에 흐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그렇죠. 이게 EUV 수요가 많아지면 그 EUV를 하려면 사진을 찍잖아요. 현상은. 네. 그러면 그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에다가 사진을 EUV를 째서 굉장히 축소해서 아주 미세한 사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마스크라는 게 장당 10억이나 해요. 10억 하는데 이게 여러 번 쓰면 EUV 광에 노출이 되면 그 빨리 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그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 붙이듯이 그 펠리클이라는 걸 붙입니다. 아, 그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SNS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수요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EUV 쪽에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면. 그래서 같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국내 어떤 국산화 이슈들이 대부분 EUV D램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D램 쪽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D램 쪽에서는 국산화가 EUV용 소부장이 어느 정도 국산화가 돼 있는데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도 동진 세미캠이나 SNS텍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ST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FST도 이제 펠리클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그 SNS텍하고 이제 거의 같은 제품을 하는데 물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SNS텍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FST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EUV라는 게 굉장히 광이 잘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광 손실이 많죠. 그래서 이걸 투명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펠리클의 투명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투명도를 높이려면 얇게 만들어야겠죠. 거의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EUV라는 광 자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얇게 만들려면 이게 장비 안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로스가 엄청나죠. 그런데 또 너무 두껍게 하면 광 손실이 너무 많아지죠. 투과율이 떨어지니까. 그 어떤 그 스위트 스팟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인데 사실 SNS 택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FST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SNS 택에 비해서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게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HBM에만 모든 관심이 반도체 하면은 쏠려버려가지고 관련된 후공정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가장 좋았던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도 살아있나 이게 네네.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뭐 당장 우리 디램만 놓고 봐도 지금 공정이 전환되면서 거의 5배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는 생기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AI의 핵심 소유주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죠. 네. 어떻게 봐요? 이 세 가지의 이 우리의 핵심 EUV 관련주라고 보는데 대장주라고 이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혹은 미래 성장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최선호주예요? 지금은 어쨌든 주도하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후공정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살아있어요. 대표적인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뭐 최근에 STI나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흐름들을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만약 턴어라운드가 되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뭐 EUV 쪽이나 이제 전통 수요 쪽이죠. 뭐 그런 업체들은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 종목 가운데서 네네. 말씀하신 이거 가운데서 좀 그래도 가장 좀 마음이 가는 네. 선호주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실적 화방이 탄탄하고 그리고 매출이 빠졌는데 이익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떤 정도 가격 증가력이나 어떤 비용 통제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업사이드는 있고 하방은 안정적이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네네. 봤을 때는 네네. 동진 세미캠이 좀 나아 보인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동진 세미캠이 주주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알 수가 없는 기업 뭐 이래가지고 조금 불안한 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올해 들어서는 좀 바뀌었네요. 뭐 소통은 여전히 안 하는데 그 숫자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지. 어쨌든 성적표는 좋게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이 반도체 분야 IT 쪽의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공부하실 때 이걸 참고로 삼아서 공부하시면서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보고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공부 시켜주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